안녕하세요. 저는 원영 역을 연기한 강규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옥상에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옥상에 루프탑에서 GV를 해보나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살짝 문 열고 봤거든요. 근데 너무 바로 앞에 앉아들 계셔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올라가 보려고요. 예, 말씀하셨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혜들은 없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밤 쓰고 연출한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아까 상영 도중에 비가 올까봐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다행히 끝날 때쯤 비가 와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비에 피해 없으셨으면 다들 있길 바라고 오늘 아주 재밌게 GV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스크린이 벌써 올라가 버렸는데 혹시 아까 QR코드로 입장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시 이용 못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에 들어가셔서 초록밤 입력을 하시면 8월 10일 애무시네마 GV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혹은 감상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일단 먼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이후에 최대한 여러분들 목소리도 좀 꼼꼼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키링 굿즈가 준비돼 있대요. 그래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추첨을 해서 또 굿즈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록밤 저는 정말 한국 영화 중에 최근 들어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밤은 뭐랄까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물체, 또 다른 등장인물 같다고 할까요?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오히려 좀 비로소 선명해지고 투명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응시하는 하나의 주체처럼 이 영화 속의 밤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 실내 장면에서 틈입하는 어떤 초록색 조명의 존재감이 정말 강렬했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나 스토리텔링에 의지하지 않고 시각적인 정취를 일관되게 그리고 절제된 매너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완성도를 성취한 영화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진귀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감흥은 아마 지금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말없는 공감을 나누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 분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요. 초록이란 색은 정말로 스펙트럼이 그 초록의 심상이 자아내는 분위기나 의미의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한 색이잖아요. 그래서 세 분께 지금 초록은 어떤 색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께서는 아마도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이 초록의 심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하셨겠지만 또 배우분들은 이 영화 전후로 초록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거나 변화한 지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감독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록밤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니까 초록색이 저랑 되게 많이 닮아있다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들어요. 저 역시도 되게 밝은 듯 하지만 되게 어두운 면이 있는 사람,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찍고 색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제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들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이 영화 찍고 나서 초록이란 색이 좀 징글징글 하시겠어요? 아니요, 초록이 오히려 눈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록색이 옷도 하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초록색을 좀 사야 되나 라고 고민도 했을 정도였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초록색이라 저한테는 거의 이제는 초록색만 떠올리면 이런 뭐 공간들, 이런 뭐 자리들, 뭐 여러 저희 추억들이 떠오를 것 같아서 앞으로 뭐 일상에서 요즘 같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저도 초록이라는 색을 영화 촬영하기 전까지는 그냥 마냥 푸르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또 몰랐어요. 영화 제목이 초록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 극장에 걸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이 초록이 지금 현재 저에게는 이 초록밤으로 이렇게 관객분들에서 만나고 대화할 자리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냥 이렇게 싱그러운 색은 아니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독이나 이끼 같은 이게 어떤 밀림 속에 그런 혼자 있는 무서운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좀 잔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원시적인 느낌도 일면 있는 거군요. 네, 무서운 이라고 느낌.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배우님 어떠세요? 네, 저는 초록 하면 우선 생각날 수 있는 게 우리 그 전통 연희에 보면 탈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탈춤에는 젊음을 나타나는 탈을 쓰고 파란 걸 드는 것은 그러니까 상징, 힘의 상징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무거운 짐을 갖다가 누르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뭐 초록 그 교통 신호에도 초록하면 길을 건넌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 속에서 아버지도 목적이 있죠. 그 삶을 살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무거움 속에서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를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에무시네마 오늘 팡타게러지의 초록빛 마침도 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영화를 보면 제가 지금 초록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자연의 초록도 있고 인공의 초록도 있고 낮의 초록도 있는가 하면 밤의 초록이 있습니다. 이 미묘한 빛깔들이 다 다르고 그 초록의 출처들도 다 다르고 또 영화 속에서 실제로 연출할 때 보여주시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꼈는데요. 뭐 이를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낮의 초록과 밤의 초록, 자연과 인공의 초록 약간 이런 식의 구분을 좀 나누어서 추경엽 촬영 감독님과 좀 연출하려 하신 것들이 있는지 빛의 표현에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식으로 초록을 접근하지는 않았었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덜어낸 곳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거기에 음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오브제로 사용되지 않을 법한 그 어떤 거가 필요했었고 제가 초록밤 진행하면서 시나리오에 저희가 원래 초록밤이라는 영화는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초록색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아예 써 있었고 저희가 촬영 감독께도 이 영화가 굉장히 무겁지만 화면만큼은 굉장히 화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감정을 비워낸 곳에 극단의 초록을 한번 딱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갖고 들어가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아마 오브제로 초록을 썼다면 소품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초록을 썼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그러려고 초록을 썼던 건 아니었었고 초록을 썼던 이유는 오묘한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는 그런 조명의 베리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보다는 여기서 어떤 감정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결국에는 저희가 굉장히 뭐 시각적으로 예쁘고 그런 게 있는 영화긴 하지만 촬영 감독과 나눴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감정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뭐 앵글이 어떻고 이게 이쁘고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한 번도 거의 나눈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여기서 어떤 감정을 줄 거냐, 원영이가 어떤 감정일 것 같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서 저희가 모를 때는 배우분들한테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여쭤보기도 했어서 그래서 나온 컬러들이 결정이 되었었고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영화의 배우들, 인물들은 굉장히 긴 시간, 많은 시간을 커다란 풍경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풍경 안에서 그 인물이 그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할 법한 동작들을 수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인이 아닌 사람의 어떤 낭만적인 추측으로는 때로는 좀 저 멀리 있는 카메라의 존재를 찰나간 좀 있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보게 되고 또 어떤 의미로는 여타 좀 영화들 혹은 무대 연기에서와는 다른 자유로움을 느낀 순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두 배우분께 초록밤이 좀 독특한 인상을 남긴 점이 있다면 작업 과정에서 어떤 면들이 있었을까요? 초록 사실은 그 원래 이제 제목은 초록이 아니었었죠. 원래 이제 감독님께서 하셨었을 때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게 제목이 있었는데 대본을 처음에 읽고서 느꼈던 것은 허공 비어 있는 것에 뭔가 채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해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촬영을 들어가면서 우리 저 감독께서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혼자 100% 뭘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비어 있는 그러니까 영화는 또 무대 연기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지만이 다른 걸로서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면 처음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예비로 이런 거 찍고 저런 거 했었을 때 왜냐면 사실 제가 카메라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쪽이겠고 거기가 움직임이나 모든 동작들이 무대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 자제를 시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들어가면서 아까도 방금 제가 묵직하다 가슴속에 묵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라는 거.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들의 얘기를 나를 통해서 말이 없는 묵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촬영을 하는 그 기간 내내 우리 감독이 될 수 있으면 저와 대화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저를 갖다 자꾸 이렇게 배척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뭔가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그 슛을 들어가고 그럴 때에 대본에는 뭐 어떠한 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편하게 즉흥적인 대사를 해도 괜찮다 느낌을 찾아가지고서 짧은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유도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감독이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내가 이거 괜히 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왜냐면 무대에서는 뭔가 자꾸 떠들면서 뭐 행동과 이런 것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뭐 짧은 단편 영화였었지만은 출연하면서도 이렇게 대사 없이 말이죠 이렇게 해본 것이 없었어요. 짧은 뭐 잠깐 나오는 거지만 뭘 떠들고 뭐고 막 그래서 그냥 뭐 카메라 잘 몰리면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었는데 모든 걸 절제를 시키니까 내 스스로가 더 많은 긴장이 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걸 좀 많이 느끼게 해줬던 이 작품이 초록밤이 아닌가. 그래서 초록이라는 것은 제가 무겁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그 속에는 또 다른 그 나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걸 전해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루 배우님은 어떠세요? 나 이 영화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죠? 기루 배우님은? 아니요, 저는 반대로 사실 뭐 이런 속도감의 영화들은 저한테는 익숙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더욱이 더 배우가 이 컷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어떤 임무랄까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았고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 두 분 다 배우가 이 장면에서 뭘 느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신 후에 앵글을 잡았기 때문에 그 뭔가 틀 안에서 여기서 이곳으로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딜 봐야 하고에 대한 제약이 전혀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고 배우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는 행복한 배우로서 정말 행복한 현장이었고 100% 여기 참여한 이 인물로서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의심이 없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초록밤 보면서 아 내가 영화를 보고 있구나 라는 어떤 감흥이 들었던 그것이 이 영화를 보는 의미를 좀 다시 되새기게 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뭐 다른 GV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감독님께서 화면의 깊이감을 정말 잘 활용을 하세요. 카메라 가까이에 있는 전경과 멀리에 있는 원경으로 나누어서 어떤 피사체를 좀 배치를 하셔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 혹은 긴장감을 반복적으로 만드시거든요.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장례식장에서 고모들이 싸우고 그걸 원형이 뒤에서 지켜보는 장면이라든가 또 뭐 절에서 제를 지내는 장면들도 일종의 그렇겠고요.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그 시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서류를 찾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일종의 충격적인 장면이 있기도 하죠. 이런 깊이감, 원근감을 활용한 구성은 어떻게 좀 처음에 발상을 하시게 된 걸까요, 감독님? 이게 저희가 촬영 감독이랑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약속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촬영 감독 역시도 상업 작품을 찍으시는 분이고 거기에 뭔가 좀 지쳐 있었던 시기였었고 사실 그 당시는 영화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극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던 시기였었어요. 제가 2020년 6월, 5월쯤에 프로덕션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찍는 게 맞냐에 대한 원래는 좀 더 드라마가 강조되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촬영 감독이랑 제가 글을 싹 고치면서 약속했던 게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이 있어요. 영화를 찍으면 뭐 기술적으로 클로즈업도 있고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들고 뛴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다 한번 쓰지 말아보자 라고 약속을 하면서 풀샷이어야 했고 그리고 카메라가 감정이 필요할 때 움직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으면서 롱테이크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연출팀이랑도 저희가 항상 했던 게 앞에랑 뒤에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운드 역시도 저희가 레이어를 몇 단계로 쌓을 건지에 대한 회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추 넣을 때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헌팅할 때 사운드 기사가 함께 동행을 해서 거기 100m 밖에서 뭐가 있고 다 그걸 캐치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장도 실제로 거기 있던 소리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리랑 그림으로 최대한 그러니까 귀가 자연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야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롱테이크 영화가 굉장히 많지만 한국 롱테이크들에 저희가 봤을 때 뭔가 주인공만 있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뒤 연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영이가 뒤에서 이렇게 공원에서 담배 피는 뒷모습 장면이 있잖아요. 매직아웃 때 그때 사실 저희가 비행기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컷이었었고 소리를 좀 크게 넣으려고 그거는 그렇게 소리가 원래 크게 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그 뒤에 그 트럭 기사분이랑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것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어떤 백을 할 건가, 좀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건가, 아니면 저 뒤로 뺄 건가.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예 카메라 앞에 지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멀리 우리가 정말 세팅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것 멀리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감독님이 언급하신 이제 조건들을 놓고 보면 프로덕션의 요소들을 놓고 보면 일단 롱테이크에 화면에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조화롭게 맞으려면 그게 때로는 뭐 여러 배우의 연기의 합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뭔가 배경의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사리 오케이가 나기는 쉽지 않은 조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세 분이 지금 기억을 하시기에 유독 좀 애를 먹었다거나 혹은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거나 뭐 혹은 촬영 때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워낙 호흡이 길다 보니까 어떤 장면은 쉽사리 오케이가 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얘기할까요? 이게 의외의 장면인데
그 어머니가 개를 마주보고 있다가 아파트로 도착하는 자동차 씬이 나와요. 뒤에 이렇게 트랙이 들어가면서 차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찍어서 오토바이 배달이 지나가기도 하고 누가 갑자기 차를 불을 켜서 차를 빼서 나오기도 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영화에서 되게 조용한데 저희가 소리를 싹 밀고 다시 한 거거든요. 그때가 애들이 막 장난치고 하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 장면을 거의 되게 쉽게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열 몇 번을 찍어서 저는 그 장면 되게 기루 씨가 운전을 너무 힘들게 그때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저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많은 테이크를 갖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장면인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통 촬영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별게 아닌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그때 현장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을 반드시 찍어보자. 이 과정 또한 우리의 실험이고 또 잘 지켜내보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애초에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프로덕션이었던 것 같고 덕분에 그 차 안에서요 우리 집 아버지랑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촬영 어떤 초- 이야기 하셨어요? 촬영 초기여서 저도 좀 이렇게 선배님들이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배님들이 말씀도 많이 걸어주시고 진짜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스태프들은 좀 고생이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덕분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뒷장면들을 더욱 힘 있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로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너무 애틋하기도 하고 떠올려 보면 그런 장면이네요. 네. 사실은 감독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여쭤봐도 될까? 혹시 너무 슬프게 해드리진 않을까 했는데 이 영화에 너무 놀라운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고 하면 피 흘리는 개를 마주보고 있는 김민경 배우의 클로즈업 샷일 텐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디렉션을 하셨을까? 혹은 아무런 감독님의 어떤 개입 없이 배우가 스스로 해석해낸 표정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 뒤편에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그 장면을 저희가 뭐 왜 개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였어요. 이야기가 빠졌지만 영화의 감정은 보여야 한다. 근데 우리가 감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시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불안함과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개어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원칙이 좀 있었어요. 그걸 어머니의 좀 고통을 시각화했으면 했던 장면이었었고 또 반대로 올가미 또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좀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냥 무표정으로 슬픈 표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영화를 보지 않고 듣고 있는 다는 느낌이 좀 많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자 라는 원칙이 있어서 제가 민경 배우님한테 정확하게 드렸던 디렉션은 이 개가 무서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그 개가 자기 모습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저희가 2번인가 3번 찍었는데 처음에는 엉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그 눈물보다는 선생님 이번에 울지 않고 한번 해보시죠. 그렇지만 그 개를 볼 때 너도 참 안 됐다. 근데 그 안 된 게 자기한테 하는 느낌이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2-3번 정도 찍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찍었던 테이크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하지만 실은 압력이 굉장히 높은 영화라고 할까요? 다들 내면에 감춰놓은 위태로움이나 그 장면에서는 일면 죄의식도 느껴지고요. 그런 모든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이야기로는 그 경험의 요체를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많은 장면 중에 아주 핵심적인 한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장면에 이어서 또 말해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엔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밧줄 안에 얼굴을 목을 넣었다가 뺀
이 아버지가 밧줄에 마치 얼굴을 잠시 기대는 것 같은 동작을 하실 때 디테일에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대현 배우님 그때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그 새벽에 그때 이제 촬영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감독님이 아주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를 준비를 다 해놓고 연기자를 유도를 하는데 주로 대화를 많이 이제 했어요. 이 밧줄에 대해서 느낌이라든가 주는 그런 인상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실질적인 그 죽음이라고 저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축제 연출 하는 게 있었어요. 진해구 군항제 매년 그 3월달, 4월달 되면 군항제를 이제 하게 되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 축제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날 이 군항제는 벚꽃이 피어야지만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춥고 비가 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벚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상인들이 굉장히 난리를 났겠죠. 그래서 이제 축제를 연장을 했어요. 에드벌룬을 띄워놨는데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연출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이걸 묶어놨어요. 다른 묶어놨는데 이게 놀잇감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예.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해질녘에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그게 찢어지면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그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우리 지금 아들이 지금 나이가 85년생이니까 이제 37이 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물론 간접적인 죽음이죠. 제가 뭐 직접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간접적인 죽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도 무릎 꿇고 사죄를 그 사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죽음 얼마 부모된 마음에서 그런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제 우리 윤 감독께 얘기를 했었지 이런 거 있었다고 했더니 그럼 그걸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이 밧줄과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건 저도 뭐 무의식 속에서 그냥 이렇게 무슨 어떤 계산된 것은 아니었었고요 무의식적인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꺼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님. 네. 저희 오늘 또 루프탑에서 내려오시면서 시간이 약간 소요가 돼서 벌써 10시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고 계셔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헤드폰을 끼고 영화를 관람을 하셔서 그런지 사운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해준 관객분이 2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감상을 느꼈는데 이 영화는 폴리라고 하죠. 영화의 여러 가지 어떤 화면 내부에 있는 효과음들이라든가 공간음들, 앰비언스라고 하는 것들이 꽤나 극대화되어 있다는 인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라면 그렇게 안 들릴 텐데 더 선명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조정을 해 나가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운드에 굉장히 집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단조로운 화면들이잖아요. 롱테이크고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레퍼런스로 잡았던 영화도 놀라시겠지만 그 데이비드 핀처 조디악 그러니까 그 조디악 그 데이비드 핀처가 작업하는 렌 클라이스라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작업했던 그런 작품들을 보면 볼륨의 차이로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화면 밖의 소리가 어떤 공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이거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독립물이 정말 아트하우스 영화인데도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확신이 있어서 저랑 사운드 기사랑 둘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엄청 되게 예쁘고 때깔 소리를 넣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영화가 되게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릴 법한 소리가 뭐가 있을까
라면서 찾았던 거고 그두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리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들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소리를 채집하러 다녔었고 믹싱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되게 힘들어. 이게 있지만 재밌게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개를 부딪힐 때 나는 팍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게 헐리우드에서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걸 봐도 너무 소리가 예쁘고 멋진 거예요. 근데 우리 영화에 집어넣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평에 폐차장을 하나 섭외해서 저희가 차 2대를 놓고 사운드 기사가 녹음하라고 제가 올라가서 망치로 때리고 유리를 깨고 저희가 2대를 박살내서 녹음했던 소리들을 뭉쳐가지고 그 소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볼 때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막 이런 고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객분들이 영화에도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초록밤 또 왓기루님께서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원영이를 불러낼 때 한쪽에서 누가 코 골고 있는 소리도 헤드폰을 끼고 관람을 하면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감상을 남겨주기도 하셨고 기루블루님께서 후반부의 음악은 일부러 약간의 불편감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지금 조디악을 인용을 해주셔서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저희 영화가 감정을 계속 깨트려요. 일부러.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슬프게 애도하고 다음 장면에 바로 돈을 샌다든지 뭐 수목장 장면 멋지잖아요. 정말 포스터이기도 한 그 장면 끝나고 나서 바로 각설이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름다움과 천박에서 오는 이상한 그 진동을 좀 느껴보게 하고 싶었고 음악 역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무슨 그 조니 그린우드가 연상되는 음악을 좀 원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음악 감독께서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음악이 왔을 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면서도 요거 드렸던 게 불협화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화면을 아름다운데 되게 아름답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상한 요구 조건들이 있었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며칠 전에도 기루 씨랑 카톡을 하면서 음악 감독님이 처음에 보내준 음악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음악 너무 싫어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바꾼 건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음악을 다시 들었는데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그걸 쓸걸? 이런 생각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되게 이 음악 왜 음악을 이렇게 해서 오셨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악을 최근에 다시 들으니까 영화랑 너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음악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던 최근 주에 아주 며칠 전의 일입니다. 네, 나가시마 히로유키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강기루 배우님께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기루 배우님이 연기하신 원형은 마치 심오한 비유입니다. 까미의 이방인이 생각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에 유리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존재론적 고민을 더 하게 되는 영화에서 죽음이 몇 번 나오는데도 원형은 꽤 초연해 보이는데 이 인물이 많은 것에 상관없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전사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전사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영화 안에 등장하는 원영의 두 부모보단 그 부모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집을 사고 뭐 언제 결혼을 하며 이런 막막함을 맞이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얼굴에 어떤 생기가 없고 기운에도 생기가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그 부모가 받아들이는 것과 자식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을까. 저도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원영도 어떤 죽음보다는 지금 현실이 더 먼저 와닿았고, 근데 그 현실이 죽음보다 뭔가 막막하고 답답한 어떤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데 그 습식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답답한 그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기운으로 쌓여져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질식감. 네네. 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초록의 이미지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또 공포감 그런 기운에서의 무기력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 원형과 은혜 외에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성근이라는 뭐 이름표 같은 게 또 보여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름이 없죠. 네. 제가 저희 부모님 이름을 불러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쓰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영어 자막을 보시면 이름이 나오긴 해요. 그게 그 영어 자막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 자막 넣을 때. 네, 근데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이름을 가끔 까먹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농담입니다. 네,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시점에서 왠지 이런 질문 하나 소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영이는 여자친구랑 언제 결혼할까요?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내일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이 영화에는 이제 원형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인물에게서 경제적 불안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불안이 이야기에 스며든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구상하실 때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기루 배우님은 이 원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세대가 저희가 지금 30대 한 중후반 정도 됐는데 IMF 때 저는 제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500원으로 올랐던 그 기억이 그땐 몰랐는데 그게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물가가 그만큼 오른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옆에서 보고 자랐고 그렇게 10년을 살아와서 이제 뭐가 좀 될라나 싶은데 2008년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와서 또 한 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살던 집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때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유학생들끼리 그 당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서로. 왜냐면 만나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다 힘들었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그때 왠지 쟤네 아빠는 의사잖아. 쟤는 좀 괜찮을 거야. 얘는 그럴 거야 라는 서로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야, 나도 똑같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다 비슷하구나. 우리 다들 그 시기 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도 여전히 지금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답은 없지만 그냥 그때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루 배우님, 원영의 청약 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 나이가 지났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걸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원영이 나름의 어떤 공부들을 하지만 그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영화를 보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서 그래도 가족이 있고 살아가질 테니 나름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원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없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원영이 하고 있는 일, 상황 다 떠나서 원영의 지금 그 인물의 기운 자체가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원영이? 근데 정말 답이 없다. 그게 제가 연기한 어떤 포인트기도 했었어요. 나름의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원영이 흐려질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정말 답답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주요 포인트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술할 때 의사들이 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초록색 수술복을 입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또 보색이기도 합니다. 초록색 다음에 그 어머니가 마당에 말리는 빨간 고추를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의 불금일지 일단 질문을 주셨고요. 네. 처음에 프로덕션 저희가 시작할 때 프로덕션 컬러를 정하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빨간색, 그리고 아버지는 검은색, 그리고 원영이가 굉장히 이렇게 진한 초록색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가 프로덕션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붉은색이었던 이유는 이 집을 뭔가 순환하게 하는, 혈액 순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아버지의 검은색은 이미 이제는 사실 희망이 없는, 그리고 사실 원영 기루 씨도 잘 모르셨는데 원영이가 초록색 체크 셔츠를 2번 입고 나와요. 그게 다른 셔츠거든요. 그게 아주 진한. 근데 그렇게 저희가 옷을 컬러를 정해 저희끼리 회의할 때 이야기는 얘가 엄마의 희망인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어둡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독립 영화이지만 아주 저예산 영화이지만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표현이란 걸 좀 하고 싶었던 저희 나름의 정말 시도가 있었던 네, 영화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 질문 GV 중에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왠지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질문 2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추리자면 아버지가 경찰서로부터 받은 전화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저는 왠지 이태원 배우님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죽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요. 네. 사실 이제 그 경찰서에 간 것은 죽음과 연관된 것 때문에 이제 찾아가 불러서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제가 가장 그때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죄의식적인 요소, 왜냐하면은 가장으로서 좀 뭔가가 좀 떳떳하고 뭐 그랬었으면 그러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여유를 줄 수가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산다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옆에 누가 있어준다고 했었을 때는 주머니라든가 이게 있으면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찾아가서 죽음을 또 한번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 찾아가서 경찰. 그래서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서 계속 그냥 적은 목소리로 그런 쪽에 그 대사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혹시 감독님 간단히 부연하실 말이 있나요? 이것도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통화 내용은 사실 경찰서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대사들이 더 있었어요. 실제로 찍었고 근데 테이크를 굉장히 길게 찍고 저희가 대사 후의 것들만 거의 쓴 게 사실은 몇 개 있어요. 저희 편집 기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로요 얘기하실 정도로. 왜냐면 믹싱만 지금 10개월을 했는데 네네네 저한테 처음에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 사건이 오고 나서 진동을 좀 담고 싶었던 영화라 경찰서 앞에도 대사가 실제로 있어요. 경찰이랑 언제 갔냐, 몇 시에 갔냐, 그리고 저희가 그 뒤에를 쓴 거고. 그러면서 원래는 정확하게 경찰 전화 와서 그거 자살로 판결 났으니 그 사건 종결됐으니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계셔라 라는 대사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녹음해서 붙여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설명을 확 해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우연치 않게 미나리를 봤는데 미나리에 스티븐 연이 그 다음날 어딘가에 납품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다가 그게 이렇게 빠그라지는 전화가 와요.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거기서 일정이 어그러지는. 네, 일정이 어그러지는 죄송합니다. 빠그라지는. 근데 그 통화 내용이 들리진 않아요. 그냥 요 정도만 처리가 돼 있는데 우리 그 내용 모두 다 알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걸 좀 원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생략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백을 하자면 아쉬운 장면이긴 해요. 네, 그게 우리가 앞에 정보가 없어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어서 사운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지만 그게 저도 저희가 볼 때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 다 아니까. 근데 질문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거는 좀 뭔가 잘못, 좀 아쉽긴 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아마 제가 그 객석 질문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죽음의 모티프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보면서 좀 신기했던 감흥은 이 여러 죽음들이 전부 다 굉장히 돌출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영화 오프닝에 등장하는 그 목매단 고양이의 잔영이 알게 모르게 관객들에게 따라붙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고양이 목을 매단 그것처럼 그 원영의 가족이 할아버지와 같이 사시던 분의 목을 매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과론적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겠지만 그 이미지를 연상하셨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민감하신 관객분들은 어머니가 문을 열기 전에 연상을 하시거나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오프닝에서의 고양이 이미지가 저는 이 영화 전체를 감싸는 일종의 계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감독님. 혹시 이 정말 무력하게 살해된 이 고양이의 이미지에 어쩜 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상태를 좀 빗대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나요? 네, 지금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뻐요. 기쁘고 저희가 고양이와 개, 할머니, 아버지 순서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가장 약한 존재부터 죽어가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결국에는 길고양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를 당했고 길개가 그렇게 해를 당했고 그 할머니 역시도 가장 힘없고 갈데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가 올가미를 매는 것도 사실 이제 아버지는 죽음만 남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가 집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내가 죽어야 내 아들한테 집을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을 최근이 아니라 하면서 그게 저는 슬퍼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야, 내가 죽어서 너 집 하나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그런 이야기들 너무 입버릇처럼 하시고 실제로 어느 뉴스를 보면 부모가 전세에서 월세로 가서 아들 결혼할 때 지불해주는 그런 뉴스도 저희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서 저희가 가장 약한 대상들부터 죽어가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 답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값지게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권강현님이 공허한 감정의 질감들을 색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께서 혼자 술을 드시던 테이블 위에 초록색 소주병마저도 스산하게 보였다고 적어주셨어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